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급 성적을 낸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이 제대로 된 해단식도 갖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신경전 속에 이미 예정돼 있던 해단식이 돌연 취소되면서 마땅히 축하받아야 할 선수들만 희생된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올림픽이 끝난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던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 후원 문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죠. 우리 아이가 뭘 원하는지 빨리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막상 아이가 말문이 터지면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지치는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는 아이가 왜요?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어요. 네, 이번에 경축사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핵심 키워드는 자유였고요. 좀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관련 내용보다는 자유민주주의 확장에 기반한 통일 담론, 여기에 상당한 비중을 실었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고 그것은 바로 통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데 통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남북실무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 또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 그 추진 방안을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통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을 통한 국제사회의 자유통일에 대한 지지를 견인한다. 이런 내용들을 통일 추진 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협의체를 만들고 그러면 남북 실무 간의 어떤 긴장 완화 내용뿐만이 아니라 경제협력, 인적 왕래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교류를 하고 재난이나 기후변화에도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는데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최근엔 개성공단 내 경의선 철로를 추가로 철거한 사실이 파악되기도 했다고요.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성공단 내 경의선 철로 그리고 인접한 부속 건물도 같이 철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국 대북 매체 미국의 소리가 민간 위성 서비스가 최근에 개성공단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사진 토대로 보면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부터 한 200m가량 떨어진 선로 옆에 하얀색 건물 지방과 그 외벽이 해체된 모습이 드러났다고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건물 앞에 선로 3개도 해체가 되면서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또 여기에 선로 따라서 개성 방면 서쪽으로 쭉 가면 1.2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부속 건물도 사라진 상태인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지난달 14일에 촬영했을 때만 해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주에서 3주 사이에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 담론을 제시하며 화합의 메시지를 냈지만 오늘 광복절 행사 둘로 쪼개져서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네, 일단 정부 행사는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고요. 같은 시각 그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광복회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 따로 열렸습니다. 광복회는 37개 독립단체와 같이 그러니까 정부하고 별도로 치른 건데 광복회는 정치인들은 초청은 따로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자발적인 참석은 막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 경축식에 역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의장으로서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야육당이 안 간다 했었는데 국회의장으로서는 끝까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경고는 하면서도 참석은 하겠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어제 결단을 내리고 불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유감스럽지만 국민께서 염려하고 광복회가 불참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인정할 수 없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대표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 또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경축식에는 참석하기 어렵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참 이 상황이 사상 초유이기도 한데 그렇게 말하기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주최를 하는데 또 광복절 행사인데 광복회원하고 독립유공자 그 유족이 참석하지 않는 이런 광복절 행사라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네. 보통 이제 여야나 뭐 이렇게 싸워도 이런 광복절이라든가 굵직한 국경일이 있을 때는 이럴 때 만나서 또 화합을 도모하고 인사도 하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이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는데 이번 일이 이 시작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정부하고 광복회의 갈등이 불거졌고 그러더니 결국에 광복절 행사까지 같은 시각에 여야가 이렇게 따로 참석을 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한편 독립기념관도 매년 광복절 기념식을 해왔지만 이것도 취소가 됐고요. 보다 못한 충남 천안시가 독립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유경수 여사 묘역을 참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을 봐야 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집권 후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결집에 좀 더 주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윤 대통령 부부 헌화 분향을 하고 묵념으로 유경수 여사 추도했습니다. 유족인 박지만 회장과 또 만나서 인사를 나눴고요. 이 국립서울연충원에서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 추도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찾은 거라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민들의 어진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유 여사님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또 이 가기 전날에 어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한테 뭐 건강 어떤지 허리 통증 어떤지 이렇게 안부를 물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원 치료하고 있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유경수 여사 묘역 참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당 지도부 내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두고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 광복회장과의 갈등이 이제 불거지면서 요 며칠 사이에 좀 기류가 대통령실하고 정부 쪽에서는 이게 광복회 내부의 알력 싸움인 것처럼 좀 주장을 펴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제 광복회 안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늘 해왔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다. 이것은 사실은 그런 것이다. 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권성동 의원은 광복회 성격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종찬 회장을 두고 음모론의 발신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었고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발언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 YTN에 출연을 해서 건국일자 논란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 두고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기쁨조라고 한 거냐면 네. 그러니까 그 광복절 뭐 건국절 이 논란에서 그러면은 임시정부 그때로 땡기면 그거를 이제 일본이 생각하기엔 일제강점기 기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일본이 기뻐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신지호 부총장은
일단 뉴라이트 출신입니다. 그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 연대 대표, 또 뉴라이트 네트워크 공동 대표 지냈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임명한 인사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 이제 개혁신당 중심으로 강하게 비판이 이어졌어요. 특히 이준석 의원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을 방송에서 여당 핵심 관계자가 하는 걸 보고 기대를 접었다. 적어도 이종찬 회장과 그 가문이 일본 극우의 기쁨조 소리를 들을 위치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개혁신당에서 사실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 경축식 참석하겠다고 계속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발언 두고 뉴라이트 의혹이 있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앉힌 것도 모자라서 실제 뉴라이트를 창시한 인물이 광복 회장에게 패륜 막말을 퍼붓고 세상이 이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이 신지호 부총장은 한동훈 대표 측근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임명한 한동훈 대표가 제명까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고요. 논란이 확산하면서 신지호 부총장은 사과를 했습니다.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일본 극우가 환호할 논리라는 주장은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반응도 좀 있어요. 특히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이분은 손기정 기념재단 이사장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의견을 보탠 것 같아요.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이런 주장을 펼쳤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그 조선인들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그러면서 손기정 선수도 일장기 달고 베를린 올림픽 간 거 아니냐. 그때 국적이 일본이니까 일장기 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김성태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기정 기념재단 이사장이기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론 태극기 달지도 못했고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비유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토로를 했어요. 그 후손들은 지금도 올림픽위원회에다가 손기정 선수 국적을 바꿔달라고 국적 반환 소송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독립기념관의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돌연 취소된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죠. 네. 30년 넘게 독립기념관이 늘 천안에서 해왔던 건데 이게 갑자기 김영석 관장이 취임하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영석 관장은 이 경축식 취소는 자기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 거라서 본인이 어떠한 결제도 하지 않고 터치를 안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김영석 관장이 지난 7일에 임명을 받았고 8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9일에 그 다음 날인 9일에 그 취소 사실이 아예 결정이 나서 천안시에도 취소 사실 통보했고 취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참석자들에게 전송을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루 사이에 7일에 임명, 8일에 취임, 9일에 이제 취소 사실 통보 이렇게 된 건데 독립기념관 관계자들의 주장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김 관장하고 사전 합의 없이는 이게 보내질 수 없는 문서라는 거예요. 그 결제 시스템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김영석 관장이 어떤 식으로든 취소의 뜻을 내비쳤다. 이렇게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독립기념관 노조도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500억 원 국민 성금으로 만든 독립기념관에서 치르는 광복절 행사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달려간 것도 또 거짓말로 행사 취소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한 것도 이것은 관장 자격이 없다는 걸 뜻한다. 물러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도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이게 독도 모형이 왜 서울 지하철역에 있냐면 이게 2009년에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으로 이때 추진이 됐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다가 사실상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역사 왜곡을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영토 주권을 알리자 해가지고 서울 역사 5군데의 독도 모형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8일에 잠실역에서 철거가 됐고 안국역에서 12일에 철거됐습니다. 아직 시청역, 이태원역, 김포공항역에는 남아있긴 한데 일단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조형물 모서리라든가 이런 게 시민들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사회가 이제 좀 인구 밀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그때보다는 갖게 되기는 했는데
좀 타이밍이 묘한 거죠. 15년째 이게 지켜왔던 그 모형이 지금 또 이런 시기에 이게 갑자기 또 철거된 거라서 의아하다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또 독도 조형물이 시민들 동선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반론이 있기도 하고, 또 안국역 같은 데는 그 정도 뭐 처음에는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일부러 많이 보라고 그렇게 한 건데 자신들의 주장과도 또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이른바 방송장악 2차 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예, 이날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된 뒤에 처음으로 국회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건데, 야당은 방통위 이사진 선임을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임명 직후에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그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된 거냐 질문을 쏟아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여기에 답변을 거부를 했고요. 또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가지고 오후에 출석을 해가지고 대신에 오전에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태규 직무대행 상대로는 이번에 선임된 이사진들이 누군지 말해보라 했더니 대답이 기억력 테스트 하는 자리 아니지 않느냐 했고, 뭐 또 야당 의원들 고성이 들려오니까 잘 들리니까 언성 안 높여도 된다. 뭐 이렇게 뭐 얘기가 오가고, 질의를 받고 나서 이 김태규 직무대행이 웃은 것도 논란이 됐어요. 뭐 의원이 질의하고 나면 웃기냐 이런 질문도 나왔고, 그러니까 또 맞받아치면서 행동규칙을 주면 거기서 맞춰서 하겠다. 답변하면서도 또 팔짱을 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 답변 태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그냥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김태규 직무대행도 그렇고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야당 의원도 물론 고성을 서로 막말이 오갔는데 굉장히 좀 신경전, 이게 계속 핑퐁처럼 주고받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과방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김태규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역사관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네, 그러니까 먼저 광복절 하루 앞둔 어제 그 뉴라이트 역사관을 옹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 공유한 원문은 이종찬 광복회장은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 이종찬 때문에 이승만, 김구가 반역자가 될 판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피드에다가 가져온 거고요. 문제는 이제 아무리 직무 정지가 됐어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시기에 그런 걸 두 번이나 또 공유를 했다라는 지적이 쏟아진 거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그러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저는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광복절이 몇 회째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79회 광복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국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몇 회인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고성과 막말이 쏟아진 모양이에요. 네, 여기 이 법사위 청문회는 원래는 검사 탄핵을 얘기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좀 여야 공방이 펼쳐진 건데, 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여기 이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이분은 직전에 또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내부 얘기도 알 것이고 좀 할 말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익위 간부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덮기 위해서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가 억울하게 희생됐다, 이렇게 주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거죠. 전현희 의원이 그러자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네요. 네, 대통령실도 전현희 의원 발언에 대해서 빠르게 입장을 냈죠. 네,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으로 즉각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를 압박해서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 하면서 민주당에게는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이 간부를 죽게 만든 것에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거예요. 여당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현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폭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날 법사위는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났어요. 네,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였는데 이날 증인도 원래 20여 명이었는데 19명 다 안 나온 거죠. 한 명만 출석을 했고 본래 하고자 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난장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냈다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였는데요. 순직 해병대원 그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아무런 실체적인 진실도 못 밝혀낸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봤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또 그 사실을 언론에 노출한 것 또한 불쾌하다라는 입장인 건데 이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출이 되고 야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공수처는 윗선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 통신 내역이 그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딱 이 시기 3개월짜리를 통신 내역 조회를 한 건데 네. 공수처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이걸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신 기록만 가지고는 지금 뭐 확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전화번호, 날짜, 시각, 통화 시간 정도 몇 분 통화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면 여기 통화에서 대통령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파악을 하려면 그 기록에 나온 그 사람에 대한 그 통화 상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수처는 이 통신 기록을 분석한 후에 관련자 소환에 나설 전망인데 다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건 쉽진 않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이 인물들이 대부분 대통령실과 가깝고 또 군 관계자인 점을 감안을 하면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휴가지 방향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강릉까지는 4시간 40분, 부산까지는 5시간 정도 걸리겠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총 42km 막힙니다. 덕소 3패에서 서종까지 밀리고요. 강원권에서는 조양부터 동홍천, 또 홍천 휴게소부터 내촌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총 51km 정체고요. 덕평 휴게소부터 여주 휴게소까지 가장 많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충청권 통과하기가 가장 어려운데요. 망향 휴게소에서 천안 휴게소까지 버겁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네. 정은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파리올림픽이 지난 주말 끝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선수들이 거둔 성적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대가 적었는데 그 끝이 매우 창대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선수단 출전 규모 자체가 143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이한비 선수가 합류하면서 144명이 됐는데 이 규모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로 가장 적은 선수단입니다. 심지어 네. 이 6.25 전쟁이 휴전되고 나서 불과 11년 후에 열렸던 64년 도쿄올림픽 때보다도 작은 선수단 규모였어요. 당연히 대부분의 선수들이 불참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적도 잘 안 나오겠거나 이러면서 네. 약간의 좀 걱정 어린 시선들이 많았는데 금메달 13개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이고요.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8위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대회 전에 목표가 금메달 5개였습니다. 금메달 5개에 종합 22위 이내 15위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해외 사이트에서는 또 종합 순위를 18위 정도로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양궁에서만 5개를 땄어요. 아마 양궁에서의 금메달 예측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초과 달성을 했는데 일단 첫날부터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대회 첫날부터 오상욱 선수가 펜싱 사브르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첫 메달 자체는 사격 혼성 10m 공기소총에서 박하준 금지연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거의 매일 메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양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종목에서 5개의 금메달.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자칫 이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너무 잘해서 종목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예. 걱정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줬죠. 여자 단체전에서 10연패. 왜 10연패냐면은 종목이 생긴 지 여자 단체가 생긴 지가 이제 10번 됐습니다. 네. 10번에서 10번 다 우승했습니다. 정말 싹쓸이했는데 남자 단체전도 3연패 했고요. 그리고 이 김우진과 인시연이 나란히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냈고 이 김우진과 인시연이 남녀 개인전까지 따내면서 이 두 선수는 올림픽 3관왕에 또 대업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격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사격이 사실은 예전에 뭐 여갑순 선수, 뭐 강초연 선수 등 깜짝 스타들의 산실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첫날부터 우리나라 첫 메달의 주인공도 나왔지만 공기곤청의 오예진 선수 또 이제 이 선수도 아직 10대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반효진 선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도 했고 당연히 이번 대한민국 선수단 최연소 선수였고 또 이제 그 전체 올림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핫했던 김예지 선수의 네. 또 이제 이 소식도 화제였고 여기 양지인 선수도 또 깜짝 금메달을 따냈단 말이죠. 사격에서의 선전도 굉장히 이슈였고 펜싱도 앞서 말씀드린 오상욱 선수가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따내면서 2관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배드민턴 여제인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태권도에서는 박태준, 김유진 선수의 금메달이 나오면서 13개의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금메달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이번 대한민국 선수단의 가장 큰 특징이 은메달, 동메달 따내고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아쉬움을 표현하긴 했지만 막 국민들께 죄송하다, 너무너무 서럽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네. 은메달, 동메달도 충분히 잘 해냈고 시상대 위에서 기뻐한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MZ세대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자 복싱에서 특히 이매지 선수의 동메달이 굉장히 대한민국 여자 복싱에서 최초로 나온 메달이었고 근대 오종에서 성승민 선수의 동메달은 또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의 메달이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메달들이 많이 나온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더운 여름에 그래도 우리 선수들 덕분에 좀 네.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또 이번 올림픽에 파리라는 이 도시가 주는 낭만이 더해져서 더 보는 맛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피디님 이번 올림픽 중계하면서 쭉 함께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제작물들을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데 저희가 이제 받아보면서 이거 참 찍기 편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물론 이제 고생들은 많이 했겠습니다만 네. 워낙 주변 명소들이 많다 보니까 카메라만 대면은 그림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는 이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도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자에 대한 우려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 이번에 파리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개최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기존에 있는 명승들을 좀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마침 우리나라가 또 2036년 올림픽을 개최 희망을 의사를 또 보였잖아요. 서울에서.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파리에서 앵발리드 광장에서 양궁이 열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광화문 광장에서 양궁을 연다면 어떨까? 오.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전에 있는 명승고적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됐고 물론 이제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조금 잡음이 많았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덥다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열릴 올림픽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좀 확인했던 올림픽이에요. 맞습니다. 일단 협회를 통해서 작심 발언을 내뱉은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끝나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제적 보상에 대한 얘기가 파장이 커요. 네, 처음에는 이제 대표 선수로 지내면서 약간 그 강제적으로 대회를 출전해야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네, 부상 관리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뭐 이런 근데 것들.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인터뷰를 보면은 일단은 그 경제적인 보상 중에서도 개인 스폰서십을 유치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다른 선수들과의 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고 이게 이제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선수들은 용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특히 뭐 신발이라든가 체 같은 경우는 개인의 경기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토로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또 7년간 대표팀에서 막내 생활하면서 빨래라든가 이런 허드렛 일을 전담하며 살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선 선수들이 다 해왔던 건데 왜 안세영 선수만 혼자 불만을 얘기하냐라고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해왔던 악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답습되는 것들이 당연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올림픽 금메달 땄겠다. 본인이 그냥 누리고 살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 뒤에 있을 후배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용기를 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후원 문제에 대해서 협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김태규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의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네. 이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이 스폰서십의 협회 차원에서 들어온 스폰서십의 30%를 페이백으로 받았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셔틀콕을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 외에 30%를 추가로 협회가 받는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내가 마음대로 못하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를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추가적으로 유치를 하는 게 본인의 공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용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사용을 했다 그러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어겼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커질 양상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안세영 선수가 기존까지 이어왔던 관행들에 대해서 약간의 폭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었던 것들이 모두 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왜 너만 그러냐라는 시선으로 보지 말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조금씩 서로 간의 의견을 많이 개진하면서 고쳐나가려는 자세를 일단은 좀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네. 다닐 때 청소 우리가 직접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시대가 그렇게 들었어요. 변했잖아요. 네, 그렇게 변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네. 문제 제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의 그 용기를 우리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서 또 대한체육회와 다른 종목 협회들도 부족한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심지어 종목의 그 협회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협회들도 조금씩의 아쉬운 점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펜싱 같은 경우는 일부의 연예인들이 이 AD 카드를 착용하고 취재구역에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의 약간 해프닝이 있었고요. 물론 이건 협회 차원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에이전시라든가 대행사 관계자들이 AD 카드 발급에 있어서 조금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호평받고 있는 양궁협회가 또 어떻게 보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날에 이 홍보 담당자가 취재진에게 폭언에 가까운 언행을 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5분 지났는데 이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좀 질문을 막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물론 협회 차원에서는 선수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것들도 약간의 그 과정에서의 매끄러운 과정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 역도 같은 경우는 이 박혜정 선수가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죠. 3차 시기를 앞두고 있었고 리웨이웬 선수와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독과 코치가 무게 제출을 좀 판단 미스를 했어요. 원래는 이 무게 제출을 빨리 해놓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몇 킬로를 낼까 계속 고민하다가 뒤늦게 제출했는데 역도 같은 경우는 제출하는 무게가 낮을수록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네. 4위를 하고 있던 선수가 더 높은 무게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박혜정 선수가 3차 시기를 부랴부랴 갑자기 나서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 시간이 5초 남은 상황에서 역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소위 그 송진처럼 보이는 마그네슘 가루를 손에 바르거든요. 네. 단단히 바르고 가야 마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허리에 벨트도 착용해야 복압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못하고 글쎄요 사실 이 동네 역도 경기에서도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올림픽 무대에서 심지어 마지막 차시에서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너무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박혜정 선수도 마지막 차시 아쉽게 실패하면서 목표가 300kg이었거든요. 합계 300kg이었는데 299kg에 그쳤습니다. 네. 너무나도 아쉬웠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경기가 끝난 후에도 좀 분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육 정책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감독 선임 논란이 불거졌던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문체부가 조사 중이에요. 네. 뭐 홍명보 감독 선임 무효 가능성까지 언급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예, 이 극단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문체부가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인 조치라는 게 감독 선임 자체를 무효화하겠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절차를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 감독 선임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였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다른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또 실질적으로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선임을 이미 했고 어느 정도 대표팀을 꾸려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다시 돌린다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이제 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감사의 필요성 자체는 나왔다. 기초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점에서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나섰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감사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북중미 월드컵 지역 최종 예선이 다음 달인데 네. 홍명보 감독이 지금 대표팀 코치진 구성도 다 못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 코치에 대한 선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에 있는 주축 선수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이 주축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서 유럽 출장까지 좀 다녀온 상태입니다. 네. 아직 코치진이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감독 선임을 원천 무효화하는 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상태고 다음 달 5일에 당장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 B조 1차전 준비에 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닷새 후인 또 10일에는 오만 원정에 또 나서야 되거든요. 네. 당장 코칭 스텝도 코칭 스텝이지만 대표팀에 발탁할 선수 명단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문체부 감사 결과가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은 굉장히 좀 9월 A매치 자체는 진행하는데 그 다음에 또 감독 대행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팬들의 주장 자체도 엇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됐는데 계속 미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정한 절차를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맞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야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야구계에서 또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 네. 30홈런 30도루 고지를 앞두고 있어요. 어제 고지 바로 앞까지 갔어요. 네. 어제 경기에서 이 우측 담장을 직격하는 3루타를 날렸었는데 만약에 조금만 더 이 키움 히어로즈 중계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았거나 김도영 선수의 발이 더 빨랐다면 물론 지금도 충분히 빠르지만 그라운드 인사이더 파크 홈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타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도영 선수가 만약에 33실을 달성할 경우에 MVP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정규리그 1위 달성을 과연 술성할 것이냐 이 부분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대기록 기대감에 치열한 순위 싸움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이 폭염에도 야구장을 찾는 팬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고척돔은 매진이 됐고요. 아마도 오늘 휴일이고 하니 또 매진되지 않을까. 날씨도 이제 덥고 하니 실내 구장으로 몰리는 발걸음도 많을 것 같고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양현종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에서 선발 등판을 하는데 네. 만약 오늘 탈삼진을 7개 이상 잡아내면은 KBO 리그 역대 통산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또 세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양현종 선수와 김도영 선수 투타에서 이 기아의 기둥들을 보는 팬들의 시선이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기아가 어제 또 뼈아프게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키움에 서려갈지 키움이 또 기세를 이어갈지 네. 마찬가지로 다른 구장들의 경기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KBO 리그가 되겠습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은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라디오 객석 일렬 목공석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운전할 때 앞에 가고 있는 자동차를 앞질러서 가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대방이 앞질러 갔다고 해서 보복 운전으로 연결되는 일도 있고요. 이 동사 앞지르다는 남보다 빨리 가서 앞을 차지하거나 어떤 동작을 먼저 하다 또는 발전, 능력 따위가 남보다 높은 수준에 있거나 남을 능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동사로는 앞서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다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의 뒤를 따르다 또는 남보다 뒤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뒤서다일까요? 아니면 사이시옷이 들어간 뒤서다일까요? 쉽습니다. 앞에 반대말이 뒤니까요. 그대로 뒤서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다의 두 번째 음절이 된소리 써로 발음되기 때문인지 간혹 사이시옷이 들어간 뒤서다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뒤서다로 쓰고 글자 그대로 뒤서다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서 서로 앞에 서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관용구로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앞서거니 뒤서거니로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맞습니다. 운전할 때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운전하시면 어떨까요?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제주 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모레까지 30에서 80,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제주 지역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으로 아침까지 주로 내렸다면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주로 서쪽을 위시한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가 강하게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40mm, 또 호남지방 5에서 60mm 정도로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등 관측장비 없는 곳도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서쪽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열대야는 지속되겠고요. 무더위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오늘도 3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 춘천 34도, 전주 35, 대구 33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바다에서도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부터는 해안가에 너울이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해상의 안개도 당분간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로 완전한 광복을 실현해야 한다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는 대화협의체 신설을 제안하고 국제적인 지지 확보를 위해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이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효창공원 내 백범 기념관에서 별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광복절 행사가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 단체 주최 기념식으로 쪼개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강요, 국회의원들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1년 3개월 만에 다시 선언했습니다. WHO는 엠폭스가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제4회 팩트체크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넘쳐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검증하는 장이 열리는 건데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3명 이상의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주세요. 대상팀에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과 100만 원의 상금, 그리고 총 15개 팀에게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고요. 접수 마감은 8월 30일입니다.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신림역 인근에서 또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칼부림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대낮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신림역 인근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30대 중국인 여성이었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여성은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사건 발생 직전 두 사람이 말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기 직전까지 의식이 남아 있었는데 병원을 찾지 못해서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숨을 거두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소방당국은 당시 신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시점은 18분 뒤인 오후 2시 36분쯤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병원을 알아보고 출발했다 해야 하면서 의료 파업 등 상황이 겹치면서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찾기 힘들었다고 설명했고요. 또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지기 직전까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는데 목격자들도 피해자가 들것에 누워 구급차에 실리면서도 옆을 응시하면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증언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오후 3시쯤 끝내 숨을 거뒀는데요. 이 때문에 의료 공백 여파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이면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요. 특정 지역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부자 돌봄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 땅을 밟았죠.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 필리핀 이모님 모시기에 강남 부모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총 751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57가정을 선정했는데 경쟁률이 5대1에 이를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이 가운데 선정된 10가정 중 3가정은 강남 3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도봉구와 금천구에서 선정된 가구는 없었고요. 강북구와 노원구에서는 각각 한 가구씩 나오면서 쏠림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시는 한부모와 맞벌이, 다자녀, 임신부를 우선하되 자녀 나이, 이용기간, 지역적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소득은 고려 대상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권 가정에서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강남 지역 부모들이 활동하는 육아 카페에는 필리핀 도우미가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등의 글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평일 8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매달 238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3인 가구 중위소득이 471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의 절반가량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높은 비용 때문에 부자 돌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년 전국 확대에서도 비용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면요. 직장을 다니면서 새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어머니는 매달 238만 원을 지급하려면 사실상 허리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평범한 맞벌이 가정에서 이 비용을 내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말하고요. 우려처럼 부자 돌봄이 되지 않으려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이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이 많은 분들의 피땀이 모여 만들어진 건데요. 정작 독립유공자 생가는 폐가로 방치돼 있다고요. 네, 항일 영웅들의 자취가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독립운동가 차병혁 선생의 생가는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만 덩그러니 걸린 채 뽀얀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고 언제 무너져도 놀랍지 않을 만큼 아무런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차 선생 생가가 3.1운동 만세길에 위치한 만세길 지정 코스 중 하나라는 점인데요. 화성시는 5년 전 8억 8,500만 원을 투입해 만세운동 탐방로를 마련하고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고 있는데 정작 만세운동의 핵심인 차 선생의 생가는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흙벽 대부분이 무너져 내려 안쪽 기둥이 훤히 드러나 있고 지붕 부자재들도 꺾인 채 빠져나오거나 그 파편이 바닥에 어지럽게 떨어져 있습니다. 대청마루엔 구겨진 포대, 낡은 농기구 그리고 배달음식 용기 같은 각종 생활용품과 폐기물들이 섞인 채 쌓여 있고요. 안마당은 사람 키만한 잡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후손들이 도시로 떠나고 80을 넘긴 손자만 마지막으로 남아 힘겹게 근처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보수공사를 요청해봐도 사유지에 위치한 사적지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고요. 차라리 시도청에 땅을 팔아 관리를 맡기고 싶다고도 말해봤지만 예산 문제로 이마저도 어렵다는 답을 듣고 이래저래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만 이런 게 아닌데요. 차병학 생가에서 2km 거리엔 수원 만세운동을 총지했던 차이식 선생 집터가 있는데 후손들이 생가를 다른 이에게 팔았고 소유주도 지역을 떠나면서 20년째 빈집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집터라는 푯말이 무색하게도 창문 곳곳이 깨져 있고 집안엔 직전 주인이 쓰던 그릇과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생가나 활동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훌륭한 역사교육 현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들의 발자취는 만세영웅 생가의 쇠락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 사업에 맥없이 허물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독립선언문을 한글로 풀었던 이희승 박사의 의왕시 생가도 철거되고 그 자리엔 빌라 등이 들어섰고요. 민족대표 33인이었던 김완규 선생의 서울 종로구 집터도 표석 없이 헐렸습니다.
전국 독립운동가 생가 약 200곳 중 현충시설로 분류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47곳 뿐인데요. 빈집 상태로 형태가 잘 보존돼야 하고 소유권자가 직접 국가보훈부에 신청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정기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요. 실태 파악조차 2008년 진행된 전수조사 이후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광복절을 맞아 서대문 형무소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고요. 네, 일부 시민들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어제부터 연차까지 내고 역사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대문 형무소를 찾기도 했는데요.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자녀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40대 어머니는 광복절이라 첫 차를 타고 전주에서 올라왔다며 오전엔 해설을 들으며 전시도 관람했는데 예전엔 아이들이 일본 나쁘다라고만 했다면 지금은 독립운동가를 왜 고문한 건지 등에 관심을 가지더라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9살 자녀와 함께 방문한 한 어머니는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맞이한 첫 광복절이라 의미 있게 보내려고 여름휴가 일정에 서대문 형무소를 넣었다며 아이가 역사책을 보며 관심을 가지길래 이번에 같이 오게 됐는데 뜻깊은 것 같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곳곳엔 태극기 바람개비를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이나 독립운동가 포토부스 등이 설치돼 있는데요. 가족 단위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은 태극기 바람개비를 만들다가도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방을 구현한 전시 등을 보면서 너무 좁다, 슬프다라면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한켠에선 물총을 쏘며 뛰어노는 아이들로 북적이기도 했는데 평범한 물놀이처럼 보이지만 이 행사는 서대문구에서 주최한 서대문 독립축제 하나로 원래는 독립군 전투체험이란 이름으로 일제감정기 순사복장을 한 안전요원에게 아이들이 물총을 쏘는 행사였지만 적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올해는 평범한 복장을 한 스태프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서대문 독립축제는 광복절 당일인 오늘까지 진행되는데요. 독립군 전투체험은 사전 예약해야 하지만 역사관 해설관람과 공연관람 등 놀이마당은 별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세무정 청취자분들도 시간 나시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긴 무더위에 올여름 강원도 해변은 피서객으로 붐볐는데 양양 지역만은 그러지 못했다고요. 네, 강원도 양양 해변은 서핑 명소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꼽혀왔는데요. 올여름 사정은 딴판이었습니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강원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가까이 늘었는데요. 강릉과 고성, 속초는 물론 동해와 삼척 등지와 달리 오직 양양을 찾은 피서객만 지난해보다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핑 명소 이미지가 최근 과도한 유흥 문화 때문에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란데요. 일반 관광객이 양양 해변을 찾는 것을 꺼린 탓에 피서객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양 근처 해변만 가봐도 젊은 남녀들이 한데 엉킨 환락의 바닷가라는 표현을 들 수 있을 만큼 어디 눈을 둬야 할지 다소 민망한 상황들이 여러 벌어집니다. 여기저기 귀를 찌르는 듯한 클럽 음악들이 거리를 꽉 채우고 있고 주요 부위만 겨우 가린 비키니 차림의 여성과 상의를 벗은 남성들이 거리를 활보하고요. 한편에선 이미 짝을 찾은 남녀들이 수위 높은 애정 행각을 벌이기도 하고 해변은 술판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은 전혀 눈에 띄질 않는데요.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음란성지 양양 갔다 온 사람은 문란하다, 결혼 상대가 양양 다녀왔다 하면 믿고 거른다라는 평가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소음부터 주차 문제 관련 민원도 극심한데 오죽하면 양양 주민들은 음악과 떠드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해변 술집을 폭파시켜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양양만의 고민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피서객들이 돗자리 술판을 벌여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곤 했던 부산 밀락수변공원은 지난해부터 금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하지만 최근 인근에 들어선 문화복합시설은 이미 시끄러운 음악이 들려오는 클럽으로 변질돼 버렸고 금주령을 피해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이마저도 밤마다 술병이 쌓인 쓰레기장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점포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관리가 소홀한 탓에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이 버젓이 진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다른 곳보다 싼 맛에 또 언제든 갈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실 텐데요. 그런데 까딱하다간 병원비가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배달음식점과 무인 판매점 등 총 6천여 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인데요. 18곳이 적발됐는데 이유가 모두 같습니다.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그러니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쌓아놓고 판매했다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은 제조일자가 표기돼 있지만 소비기한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죠. 살균 처리 후 냉동 상태로 보관하고 유통하기 때문에 이후 세균 증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 이 무인 판매점이 함께 판매하고 있는 과자들이 소비기한을 넘긴 사례로 적발되면서 아이스크림도 함께 도마에 오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조일자가 2년을 넘긴 아이스크림도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냉동이라고 해도 냉동실 문을 열고 닫으면서 녹고 어는 과정이 반복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제조사도 제조일자 1년 안에 섭취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위생 사각지대가 딱 걸려버렸네요.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서울대에서 학부모에게 나눠준 차량용 스티커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서울대생 가족임을 나타낼 수 있는 차량용 스티커인데요. 학벌주의 과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외국 대학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같은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배포한 스티커에는 서울대 로고와 함께 자랑스러운 가족, 자랑스러운 부모, 나는 엄마, 나는 아빠 같은 문구가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울대생 학부모들은 신청 링크를 통해 보호자 이름과 관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자녀 이름, 자녀 입학연도, 학과명 등을 입력하면 해당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학벌을 지나치게 과시하고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내 대학들이 학교 로고나 이름을 넣은 기념품을 만드는 건 흔한 일이지만 학생 가족임을 내세우는 일은 드물기 때문인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자녀가 서울대에 간 거지 부모가 간 게 아닌데 유난스럽다. 대한민국의 학벌지상주의를 잘 보여주는 현상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 대학에서는 이미 흔한 기념품이라면서 과민 반응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보이는데요. 실제로 하버드와 예일대 등 미 동부 8개 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는 기념품 사이트에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누리꾼들은 서울대에 갈 만큼 열심히 공부한 자녀 본인만큼이나 가족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민 반응이 아닌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같은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2세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 아빠를 시작하고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은 부모로서 너무 막 신기하고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 시기를 지나서 아이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시기가 오죠.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일명 왜요병에 걸리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입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실 귀에 정도로 피 나올 것 같죠. 네네, 그런 시기가 오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수십 수백 번 아이가 쏟아내는 왜? 라는 질문에 지쳐가고 있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박세영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동안 시달렸던 그리고 아직도 조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쏟아내는 시기는 보통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두 돌이 되면은 두 단어를 붙여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세 돌이 되면은 문장 수준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네 돌, 만 3살, 4살 때 이 외요병이 절정에 다다르죠. 네. 그래서 뭐 사실 그러면 애들이 궁금하니까 당연하지 않아? 그게 뭐 그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씻자, 먹자, 자자, 뭐
던지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런 것도 다 왜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이제 왜요를 하니까 정말 이제 부모로서는 조금 지치실 수가 네. 있는 시기죠. 그럼 이 시기에 아이들이 질문을 쏟아내는 이 외요병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지가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좀 단순하게 내 몸에 대해서 내 손가락이 5개다, 내 발가락이 5개다, 이게 뭐 코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몸에 대해서 이제 알다가 그 다음에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뭐 먹는 거다, 이건 맛있다. 그 다음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게 빨간색, 뭐 이건 파랑색, 뭐 바퀴가 있는 거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좀 1:1 대응의 사물,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세상이랑 제 주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돌아갈까?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 뭐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거지? 뭐 비는 왜 내리는 걸까? 이런 식으로 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현상에 대한 이해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인지적 발달을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는 이런 것에까지 궁금증을 가졌구나 하고 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언어도 발달을 하는데 언어가 처음에는 뭐 엄마, 아빠, 자동차, 빨간색 이런 식의 것만 발달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사랑, 뭐 아니면 미움, 아니면은 뭐 달, 사막,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또 추상적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언어로서 이제 습득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이 아이들이 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왜요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아이가 발달하고 있는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왜요? 이렇게 질문 쏟아낼 때 부모는 일단 반응을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고 싶어하고 발달하고 싶어하는 이 아이들의 게 이제 좋은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호기심이 있는 건 너무 좋은 사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응을 안 해주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 받아주면 계속 외요병이 지속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좀 적당히만 반응해주고도 어느 정도는 좀 무시하고 싶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아이한테는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외요병이 계속될까봐 걱정이 된다. 그럼 외요병이 계속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부모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왜요라는 질문 안 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3-4살이 되고 5살이 됐는데 왜요라는 질문을 안 하고 궁금해하는 게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뭐 언어가 지연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호기심이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편차는 있지만 아이들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궁금한 것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것을 부모에게 못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생각보다 호기심이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왜요라는 질문을 안 하는 걸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정말 이런 것까지 다 대답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질문이 되게 어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혹은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팩트를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는가 혹은 내가 뭐 100번 중에 100번의 대답을 해주는가 이것보다도 이 네.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부모가 이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부모의 태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되게 궁금해하고 신기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 좀 제발 물어보지 마라. 혹은 야 너는 그렇게 궁금한 게 맞냐? 야 그럼 뭐 쓸데없는 걸 궁금해해. 이렇게 이제 꼭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태도에서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면 이 아이가 궁금해하는 게 잘못된 건가? 혹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궁금해하는 걸 싫어하나 봐. 이건 궁금해하는 게 좋은 건 아닌가 봐 하면서 그리고 호기심을 이제 조금 억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물어보는 것 중에서 사실 설명을 해줘도 아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질문들이 네. 많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그냥 저도 알면서도 그러게 왜 그럴까? 막 이렇게 대충 하고 네네네.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아요? 그럼 방금 하신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게 네. 왜 그럴까? 이거 자체는 근데 이제 너무 관심 없는 채로 그러게 이렇게 하면은 아이의 호기심 무시하는 게 되겠지만 네. 그래 나도 궁금하다. 혹은 이제 실제로 부모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너무 당연해서
그래 그러게 그건 왜 그럴까 하고 아이의 호기심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거는 되게 네.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있어요. 뭐 엄마 밤은 왜 깜깜해? 이렇게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그럼 밤이니까 깜깜하지. 너무 어려운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뭐 지구의 자전과 공전, 뭐 해와 달 이거 다 설명해야 되나? 근데 설명해도 애는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돌짜리가 엄마 밤은 왜 깜깜해? 이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해님이 잠자러 가나 봐. 이 정도로 대답을 해줘도 되는 거죠. 그게 뭐 거짓말이다, 팩트에 어긋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네. 필요는 없지만 해가 뭔가 없어진다. 그 네. 대신에 이제 달이 나온다. 이 정도로 설명해 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3돌이어도 아이가 좀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거 좋아하는 친구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 돌다가 보면은 해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줘도 되죠. 네. 근데 만약에 한 7살, 8살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넷이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챗 GPT나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이들 수준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같이 보면서 그래 너 이거 봐봐 하는 것보다는 아이랑 같이 보면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설명해 줄 수 있고 좀 그래서 아이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서 반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끔 가다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좀 부모 얘기 듣기 싫고 딴지 걸고 싶어서 네. 왜요?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있죠. 이럴 네. 때는 어떻게 반응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우선 이제 제일 아이들이 또 질문을 왜요 질문 많이 할 때가 잠자기 전에 특히 맞아요. 많이 하죠. 우리 자야 돼 왜요? 그럼 피곤하니까 왜요? 맞아요. 아니, 피곤하면 내일 뭐 그렇잖아 왜요? 계속 이제 질문을 끊임없이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펴보시면 보통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말을 많이 하는 때는 잠자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중에 엄마랑 나랑 단둘이 혹은 아빠랑 나랑 단둘이만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질문을 했는데 답에는 관심 없고 계속 그쵸. 질문만 한다.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제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자. 오늘 잠잘 시간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해도 이젠 잠잘 시간이야 하고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이 질문 자체가 쓸데없는 질문이니까 하지 마. 혹은 너 궁금증이 불필요해. 이런 반응이 아니라 너의 궁금증은 충분히 엄마가 공감을 하지만 지금은 자는 게 우선이야.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조금 다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수영 선생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방해담의 왜요?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229님이요. 우리 아들은 이제 2돌이 지났는데요. 말수도 적고 외요병도 아직은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외요라고 묻는 게 아이 발달에는 더 좋아 보이는데요. 우리 아들은 혹시 발달에 좀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셨어요. 네. 그 2돌이면은 언어 발달이 2단어 붙여서 말하는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제 막 문장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이제 평균적인 발달입니다. 빠른 아이들 중에는 왜라고 묻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네. 왜라는 질문이 한 3돌은 되어야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3달이 되었는데 외요병이 안 나오면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거냐? 네.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평균적인 발달은 있지만 이게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고 그리고 발달도 뭐 한 시점에 36개월 되면 뭐 기저귀를 떼야 되고 막 이렇게 수치상으로 하기보다는 아이 발달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늦은 아이도 있고 빠른 아이도 있고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기질이라는 게 만약에 이 아이가 조금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런 아이들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말수도 좀 적은 편이다. 뭐 충분히 언어 발달은 잘 하고 있지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그러면은 외요라는 게 외요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질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콩으로 민경희 님이요.
저는 아이가 왜요라고 묻기 전에 너무 먼저 설명을 해서 아이가 귀찮아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왜요 해서 힘들다는 엄마들이 부러웠는데요. 먼저 다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걸까요? 하셨어요. 네, 엄마가 엄청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하고 관계에서는 항상 조금 이제 큰 가이드라인이나 뭐 행동 통제나 위험한 거 외에는 아이의 흐름을 좀 따라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곳에 가서도 뭐 여기는 이런 곳이야, 뭐 여기는 우리는 이제 뭐 수영장에 가면 우리는 수영을 할 거야, 이런 큰 가이드라인 정도, 큰 흐름 같은 거는 먼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아이에게 먼저 다 알려줘 버리면 아이가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 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의 시각으로 볼 기회가 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용한 곳이니까 조용히 놀아야 돼. 뭐 여기는 선생님 말씀 듣는 곳이니까 나는 뭐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규칙을 알려주는 건 좋지만 아이의 자유로운 연상이나 자유로운 시각을 조금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불안이 높은 애 같으면은 부모님이 미리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미리 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예상을 미리 해놓으니까 본인이 불안도 조금 낮출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콩 보내주신 분의 아이는 아이가 귀찮아할 정도였다 하면은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혹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이제 알려주셨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아이가 좀 뭘 궁금해하는지 아이가 보고 있는 시선을 보고 저거는 뭐 어떤 거야 뭐 그럼 만약에 아이가 뭐 퍼레이드를 처음 보러 갔어요. 그러면은 막 퍼레이드에 큰 탈을 쓰고 있는 거를 막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보면서 저건 되게 얼굴이 크다. 뭐 이 정도로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진짜 얼굴이 너무 커. 왜 저렇게 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뭔가 좀 일방향적으로 교육을 하기보다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보고 있는 시선, 아이가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쏙쏙 반응해 주시면 훨씬 더 상호작용 질이 높아집니다. 7344님이요. 4살 딸이 아빠는 왜 뚱뚱해? 등등 이런 질문을 쏟아내서 남편이 도망칠 정도고 저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외우병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질문들 중에 아이들은 사실 뭐 뚱뚱하다 혹은 뭐 키가 작다, 키가 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은 부정적인 시선이 없이 네. 뭐 마르다, 뚱뚱하다, 작다, 크다, 뭐 피부색도 하얗다, 검었다 이런 식으로 네. 다 다른 점을 배우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 여러 명과 같이 어디 이제 놀이동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온몸에 문신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애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몸에 그림을 그렸어? 하고 엄청 크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조금 당황스럽죠. 이게 저분한테 좀 무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큰 소리로 말하니까. 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이제 어떤 큰 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정말 새로 봐서 궁금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크게 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무례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건 알려주지만 그 아이의 시선에 맞춰서 뚱뚱한 것도 뚱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마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뭐 뚱뚱한 것은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외우병은 뭐 계속 될 거예요. 일단 저희 아이가 7살인데요. 네. 아직도 외워해요. 네네.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좀 고학년이 되면은 좀 엄마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물어봐요, 애들이. 왜냐면은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싫어할까봐. 혹은 이거는 엄마한테 물어보지. 엄마는 모를 거야. 친구들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청소년 되면 더 심해지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부모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부끄러워서 혹은 부모가 싫어할까봐 부모한테 혼날까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에게 더 안 물어보죠. 이제 그때가 되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대화하고 싶은데 얘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야 나는 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나한테 말 좀 해. 근데 이제 아이들은 안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좀 힘들더라도 충분히 좀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콩으로 또 비호님이요.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잖아요. 외우라고
물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줘야 할까요? 짧게 해준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걸까요? 아이가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있는데 대답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해서요. 라고 하셨어요. 보통 이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길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좀 너무 맞지 않을 때. 근데 또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시니까 그렇게 되게 되는데 짧게 흥미를 이끌어가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제일 좋죠.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안 대표님 오늘 같은 날 더 바쁘시지 않아요? 예, 뭐 그 공연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 같은 날 공연 2회 또는 이제 그 이상으로 그쵸. 공연을 하니까 좀 바쁘기도 한데 근데 뭐 이런 날 공연장 많이 찾아와 주시니까 기쁘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요즘 같이 더운 날이 계속되면은 배우들 스태프들이 하루에 갑자기 2회 공연 이상 하게 되면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공연장 나가서 화이팅 해주고 괜찮다. 예, 뭐 오늘 관객 많다 이래가면서 또 으쌰으쌰 해줘야 되니까 오늘 뭐 그러니까요. 예, 그런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 날에는 배우들이나 현장 스태프들 체력 떨어지지 않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겠어요. 예, 뭐 저희도 저희인데 관객분들도 체력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는 게 저희들끼리 이제 관객은 원캐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원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연 같은 거 예매하다 보면은 같은 역할 배역이 똑같은 사람이 2명, 3명 이렇게 있는 거 더블 캐스트, 뭐 트리플 캐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저희끼리는 배우들 컨디션 따라서 이렇게 그 조절해 가면서 스케줄을 짜거든요. 근데 이제 관객분들은 다 본인이 이제 직접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제 저희들끼리 관객분들끼리도 관객은 원캐스팅이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예, 관객분들 요즘에 또 그 코로나 재유행 뭐 이런 얘기 있어서 건강 잘 유의하시고 더위 잘 이겨내셔서 공연장에 무사히 오셔서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거 하나 공연장이 에어컨이 엄청 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니까 무대 그 엄청 덥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온도를 맞추려고 에어컨을 켜다 보니까 객석이 추워요. 공연장 피서 꽤 괜찮아요. 네. 아 가디건 같은 것도 하나 챙겨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 공연장 따라서 약간 그 무릎 담요 같은 거 주기도 하고 이 계절에 무릎 담요 너무 어울리지 않지만 거기 예, 휴가 괜찮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자 청취자분들도 안 대표님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진행자님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공연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광복절이에요. 어떤 예. 작품 가져오셨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미리 좀 그 정해놓은 게 있어서 광복절이랑 그렇게 완전히 딱 맞아떨어진다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광복절이니까 관련된 작품 소식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공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보너스로 좀 소개해주실 작품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너스까지는 아닌데 그냥 한번 예, 읊어드리는 정도. 네. 예. 일단 그 당장 이번 주말인데 이제 뭐 너무 많이 아시는 작품 뮤지컬 영웅. 안중근 의사 생애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웅이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번 주말 수원에 있는 경기 아트센터에서 공연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웅이 역대급으로 잘 됐대요. 이번 서울 공연이. 무슨 공연이 뭐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까지 잘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부산 그리고 울산 또 대구까지 해서 이렇게 지방에 계신 관객분들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또 서울 대학로에서 조그만 공연장에서 그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그 박열 열사의 그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박열이라는 공연이 있거든요. 그 공연도 공연되고 있으니까 이 뭐 박열 뮤지컬 박열이나 뮤지컬 영웅 둘 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던 작품들이어서 그 다 뭐죠 이제 좀 아실만한 내용이니까 공연장 가셔서 보시면 뮤지컬을 만나시면 좀 다른 색다른 느낌을 그리고 색다른 감동을 좀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작품들 놓치지 않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작품들이니만큼 시간 내서 공연장 찾아가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할 공연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제가 미리부터 오늘 날짜에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작품인데 오늘도 잘 알려지진 않은 작품이에요. 네. 근데 공연을 보신 분들의 평가가 너무
좋아서 이 작품 끝나기 전에 빨리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고요. 사실 이 공연 그 대학로에 있는 굉장히 작은 공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품이고 제작사도 그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도 익숙치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공연을 꽤 좋아하시는 분들도 알지 못하거나 들어는 봤는데 내가 봐야지라는 리스트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인데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뮤지컬 접변이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창작 초연이 아니라 그 외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 외국 그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연되는 작품이에요. 네. 이렇게 숨어있는 좋은 작품을 소개해 주시는 게 의미도 있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뮤지컬 접변, 이 국내 창작극이 아니라 외국 작품인가 봐요. 그렇죠.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연되고 있는데 외국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외국인들이 공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배우들이 연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접변이라는 작품은 중국 작품이에요. 중국 작품. 네. 네. 그 중국의 포커 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한동안 그러니까 중국 뮤지컬 제작사이긴 한데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냐면 우리나라 대학로를 이제 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좋은 창작 뮤지컬을 중국에다가 소개하는 일을 그 큰 대형 뮤지컬 말고 네. 작은 중소형 공연들을 중국에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걸 몇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는 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 이제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국에서 만들어진 자사 뮤지컬 접변이라는 작품을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네버엔딩 플레이라는 창작 뮤지컬을 주로 하는 작가 작곡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랑 손을 잡고 공동 제작으로 이번에 야심차게라는 말보다는 착실히 올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뮤지컬의 저력을 알아본 중국 회사가 직접 국내 관객을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자신 있는 작품인가 봐요. 작품이 자신 있을 만하더라고요.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오래돼서 왜 중국 그러면은 느껴지는 그런 뭐 이렇게 영화 보면 막 대서사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에 좀 잘 맞는 대학로 시장에 잘 맞는 작품이더라고요. 2023년에 초연이 됐던 작품이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 내에 있는 이제 예매처의 평점이 굉장히 높이 받았던 작품이고 그 중국의 SNS 플랫폼 웨이보에서 조회수가 3천만이 넘는 중국 인구 생각하면 3천만이 많은 숫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작은 소극장 뮤지컬로는 상당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치를 기록한 작품이니까는 아마 자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국 창작 라이선스로는 최초로 다른 나라에서 공연된 작품으로 이 접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욕심부리지 않은 게 또 큰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왜 중국에서 자사가 이렇게 자국 내에서 굉장한 좀 인기가 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로 이거 좀 너무 작다. 큰 데서 상암 뭐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대학로 시장에 맞게 우리나라 뮤지컬이 돌아가는 시장에 맞게 욕심부리지 않고 굉장히 작은 공연장에서 준비를 했고 우리나라 공연 중에서도 좀 작은 공연장에서 준비를 했고 그 배우들이 치밀하게 연기하는 것들이 매력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공연장을 선택한 것이 좋은 효과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관객 평이 좋다는 거잖아요. 네, 공연 본 관객분들 사이에서 소위 이제 갓극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칭찬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작품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넘버를 한 곡 듣고 나서 작품 내용 말씀드리면 좀 분위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묘한 매력이 느껴지는 넘버 그 홍콩에 오신다면이라는 넘버가 있거든요. 요거 한 곡 듣고 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홍콩에 오신다면 불빛을 조심해요. 홍콩에 오신다면 그 노래 걸린 거죠. 홍콩에 오신다면 완차에 오셔서
찾아요. 날 돈으로 사랑을 사요. 여기는 홍콩. 가볍다 비우지 마. 바보 취급했다 화내지 말아줘. 그 순간 진실했어. 돈으로 명예를 사요. 여기는 홍콩. 담배 한 대 말 한마디. 시계 한 개면 가벼운 키스. 순금이면 다정한 미소. 재미없는 말은 금지. 11살 도착했죠. 여기 홍콩. 고향 떠나 완차이라는 곳에. 요지경 같은 세상 교양은 꿈속에 버려. 돈으로 명예를 사요. 여기는 홍콩. 담배 한 대 말 한마디. 시계 한 개면 가벼운 키스. 순금이면 다정한 미소. 재미없는 말 금지. 내 거라고 오직 하나 초라한 풍경의 창 밖을 보며 생각해. 어린 내 동생 어디에 있을까. 홍나처럼 지내려나. 웃음 팔고 술 마시며. 그렇게 보낸 청춘 시절. 홍콩 새로운 스타. 내가 만만 날 보러 온 사람. Causeway Bay까지 줄을 섰네. 돈으로 명예를 사요. 여기가 홍콩. 담배 한 대 말 한마디. 시계 한 개면 가벼운 키스. 순금이면 다정한 미소. 재미없는 말 금지. 네, 뮤지컬 접변 가운데 홍콩에 오신다면이라는 제목의 넘버 전혜주 배우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음악 분위기도 그렇고요. 묘한 느낌의 공연일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인지 이제 소개해 주세요. 예, 뭐 방금 들으셨던 음악은 약간 홍콩에 가서 뭐라도 쇼핑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 사실 작품의 느낌은 좀 다릅니다. 그 굳이 따지자면 약간 미스터리한 느낌이 나는 서스펜스 장르형 뮤지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공연 끝나고 나서 느껴지는 여운을 생각하면은 감성 뮤지컬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그 공연 내용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배경은 1939년 상해의 우원로가 배경입니다. 그 이제 오늘이 광복절이니까 중국도 이제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열강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중국의 주요 도시가 치외복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원로 역시 여러 나라의 공동 치외복권,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 집단이랑 뭐 정보 집단이 활동하기가 좋은 최적화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배경이니까 여기에 만만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가수 이름이 만만이에요. 홍콩에서 유명했던 가수인데 1938년 상해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던 진 선생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이제 서로 인연이 된 거죠. 따라서 이 만만이라는 가수가 상해로 넘어왔습니다. 요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해에 어떤 잡지사가 있는데 모던이라는 잡지사가 있는데 이 잡지사에서 스타들의 가십을 뉴스를 이제 캐고 다니는 기자 제치평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이 제치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진 선생을 따라서 상해로 넘어온 그 만만이라는 사람을 취재하려고 만만이라는 사람이 거취 중인 우원로의 별장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문을 해서 그 노크를 했는데 문이 딱 열리면서 나오는 사람이 만만이 아니었던 거죠. 나오는 사람은 신문근이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만만이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일본 영사관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갔다가 실종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전해줬던 신문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리자면 신문군이라는 사람은 그 진 선생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면 진 선생의 아내 신문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 선생을 따라서 만만이라는 가수가 홍콩에서 상해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남편의 애인이랑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여자가 바로 신문군인 거죠. 이해되세요? 네. 진 선생 부인이 문군이고요. 진 선생이 홍콩에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만만이라고 이제 가수를. 웃을 얘기가 아니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아, 이해되고 있어요. 네. 너무 제가 이해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은 표정이 네. 일그러지면서 이런 일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평온하게 바라보고 계셔서. 네, 근데 여하튼 이 얘기를 이제 듣게 된 재치평이 네. 엄청난 뉴스니까 이 재치평이 특종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 문군이라는 사람한테 만만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코치코치 캐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군이 그런 만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얘기를 해주는 대신에 조건을 몇 가지를 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요? 예. 자기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만 기록할 것, 덧붙이거나 임의로 삭제하지 말 것, 그리고 반드시 최종 원고를 자신한테 허락받은 후에 발간할 것, 그리고 기사 끝에 반드시 아래의 문구를 넣어줄 것. 아래의 문구는 만만령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은 바로 공원 별장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런 문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군과 만만의 첫 만남부터 이 만만에 대한 이야기가 문군의 이불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제 펼쳐질 때 음악과 조명, 치파오를 입은 우아한 모습, 왈츠 이런 것들이 관객들이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들 사이에 있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는데 이게 굉장히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그 몰입되고 빠져들고 감정이입되고 섬세하고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들 공연 보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그 잘 만든 뮤지컬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슬슬 막 티켓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네. 오늘 방송 듣고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몰입감 있는 작품일 것 같네요. 네. 그 중국 창작 뮤지컬이라서 저도 처음에 아까 제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얘기했는데 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 우리나라에 맞을까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뜨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약간 차갑다고 할 정도로 예. 이런 반응이었는데 어느 날 캐스팅 공개했는데 캐릭터명을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마케팅인가 싶어갖고 예, 봤는데 공연 시작한 다음에 공연을 보셨던 분들이 캐스팅 이 명을 공개하지 않은 게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마케팅과 공연의 결이 우리나라 이 대학로에 있는 그 시장에 너무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빠르게 좋은 작품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 생각엔 한 1, 2주 봅니다. 이제 티켓 구하기 힘들어지는. 뭐 저 이 회사에 뭐 이렇게 지분 담근 거 없거든요. 네. 근데 좋은 작품은 확실히 소문이 금방 나더라고요. 그리고 좌석이 작으니까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좌석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티켓이 굉장히 빠르게 매진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네. 다른 이야기 해주실 게 있다면서요? 예, 제가 제가 하는 유튜브에서 그 이 공연 홍보하려고 딱 갔는데 거기 이번 우리나라 공연에 참여하는 임찬민이라는 배우가 중국에서 우연치 않게 이 공연을 본 거예요. 네, 보면서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 공연되면은 굉장히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공연이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되게 되고 임찬민 배우한테 또 섭외가 가서 임찬민 배우가 참여하게 되고 이 친구는 또 그 중국어를 또 전공해서 할 줄 알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약간 문화 교류를 하는 어떤 그 외교관의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배우가 확실히 공연을 보니까 그 관객을 계속 많이 만나는 배우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작품이 될 것 같다. 이런 촉이 잘 맞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준비해 오셨죠? 네, 이번 넘버는 중국 정치가 확 묻어나는 넘버거든요. 홍안불변이라는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노래 끝까지 못 들으실 것 같은데 분위기만이라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접변 가운데서 양서윤 배우가 부른 홍안불변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려한 의상
한 땀 한 땀 비단 수놓아 화려한 옷 내가 꾸며줄게 진주의 보석 붉은 입술 연지 노래 후에 흩어져도 하얀